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과정을 먼저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고요.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감사원의 발표 내용 중에 뭐 많이 주목했던 부분 또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부분인데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뭐 이거를 굳이 뭐 수사 의뢰까지는 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워낙 이 원전이라는 문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여야의 대립점에 서 있던 안건이기도 했었고 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의당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전지검이 이번 달 5일부터 월성 1호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나섰는데요. 6일까지는 이틀에 걸쳐서 정부 세종청사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좀 심각한 행위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정치검사 윤석열이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수사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왜 야당의 고발을 계기로 전격적인 수사에 나서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뭐 겨치 문제로 이어질 것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뭐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도 여당에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검찰이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예. 좀 부글부글 많이 끓고 있다. 지금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의 핵심 과제인데 네.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개입 아니냐 국정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감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를 네.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원이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또 산자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심야의 자료를 삭제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원전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얘기를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 아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나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야당이 고발한 걸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번에 어떤 처분을 했냐면은 수사 참고 자료 송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고발이나 수사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은 거의 고발장에 버금가는 빽빽한 어떤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겁니다. 그거는 왜 했냐. 감사원이 해보니까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추가 조사를 한다면은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넘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바로 검찰에 이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는데 이 참고 자료가 너무나 이제 꼼꼼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압수수색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수사가 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뭐 유력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거나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쟁에 휘말리는 검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행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표현의 특성상 은유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 보통 정부, 여당, 여권을 보통 다 떠올리지 야당을 잘 떠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가뜩이나 국감 이후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당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중립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네. 검찰이 뭐 정권의 하반기에 들어서 특정 세력을 겨냥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수사가 일단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다 보면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검찰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것을 할 때 수사를 잘한다고 하고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우리가 무리한 수사라고 하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좀 과도하게 선을 넘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해석이 분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건 삭제 시기보다 더 앞서간 부분에까지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까지 검찰이 나서는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검찰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검찰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은 그 경제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삭제가 왜 있었느냐 그 원전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것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그 기화로 뭔가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야당이 고발을 했지만 감사원이 검찰이 주장한 게 아니라 감사원 자체에서 이 자료를 송부하면서 이루어진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마 경질론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임기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굉장히 난감한 주제죠. 만약에 지금 경질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 정권의 희생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윤 총장 안 그래도 지금 정치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맷집만 더 키워주는 또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 공수처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 판단을 검찰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내부에서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검찰 고발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과정상에서 제대로 서류를 내지 않았다던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떤 손실을 입혔다던가 부정행위를 했다던가 했을 경우에 일정 수준의 징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삭제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럼 뭐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원이.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수사자료 청구 송부했다고 해서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또 야당이 고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대변인이 한 말이니까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은 뭔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수사를 잘한다와 수사를 무리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수사의 정확한 부분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검찰이 자꾸 정치권이 흔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검찰도 이런 오해 행위를 받지 않도록 특히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행정부와 감사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넌센스다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요. 이 감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행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20일 날 감사 결과 발표하고 22일 날 국민의당이 고발하고 2주 만에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하고 이것이 굉장히 여당 지지층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 맥락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의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수사라는 기관이 이렇게 계속 정치인으로 거론이 되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그걸 아는 상황에서 계속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하다 보면 검찰의 모든 수사가 앞으로 한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수사 들어가면 야당 의원들이 난리치고 네. 여권에 대한 수사 들어가면 여당에서 난리치고 이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민생 문제에 대하던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또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윤 총장이 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감사원의 결과가 과연 검찰로 넘어가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오게 될지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든지 그 행동으로 나오는 그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상당히 지금 좀 지금 계속 오늘은 좀 미묘한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두 번째는 경제단체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그 사항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저희가 그 보도 나온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집단소송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에게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네.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뜨거운 지금 주제인데 예. 경제단체들 즉 대한상공회의소랑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헌법 체계를 얘기할 때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라고 나누는데요. 네. 한국은 대륙법 체계에 속합니다. 독일, 네. 일본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것은 각각 그 사회의 이제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결과인데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데 지금 이런 집단 소송제나 이런 것들은 영미법 체계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을 때는 법 체계 간의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영향 평가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집단 소송제나 이런 걸 할 때 원고 측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입증 책임 경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입증 책임 경감. 예, 이게 없는데 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 원고 측이라 그러면은 그걸 제기한 그렇죠. 쪽을 얘기하는 거죠. 피해자인 국민이 되겠죠. 예. 그래서 했을 때 입증 책임 경감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환경 오염 이런 거라든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이렇게 입증 책임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때 즉 정보 비대칭성이 커서 피해자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네. 이거를 입증 책임을 좀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도입되는 제도에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에 이걸 넣는다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또 하나 있는 게 증거 개시라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특허법상에 어떤 게 있냐면 자료 제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네. 특허법도 굉장히 고난도의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피해자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기업에서 영업 비밀이 있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기업 영업 비밀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면은 기업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소 방지 장치가 지금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소라는 게 뭐냐? 소를 네.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거죠. 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소를 막 제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를테면은 뭐 3년 안에 3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집단 소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징벌적이라는 말 그대로 이 손해배상의 징벌적 배상이 과다 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5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미권은 한 3배 정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기업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소송 제기만으로도 이미지 타격부터 해가지고 주가 폭락, 신용 경색 등의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또 외국계 로펌들이라든지 예. 들어와서 이렇게 소송을 막 제기함으로써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는 중소기업의 겁니다. 입장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처음에 제기가 된 계기는 또 과연 무엇인지, 경제단체 요구가 나오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지, 또 반대쪽의 입장과 양쪽을 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소비자 단체에서는 재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여연대라든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오히려 이런 것을 빨리 입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사례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지금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는 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을 했더라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혹은 심증적으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썼다라는 증거를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일일이 그렇죠. 사진을 찍어주진 않죠. 보통 네. 믿고 하니까요. 그런 문제라든가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뭐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쨌든 법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말씀해 두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업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거 어떻게 피해자들이 다 일일이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입는지도 잘 몰랐고 혹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 법안들이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왜 이런 법안까지 나와 봤는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재계의 주장만을 듣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재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안 그래도 공정경제 3법,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꼭 이런 또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피해자 구제가 매우 이제 약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논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물론 민사상 봤을 때 뭐 공동소송 제도라든지 선정 당사자 제도도 있고 뭐 단체 소송도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없었고 피해자 그렇죠.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어떤 뭐 위법 행위를 해서 큰 이익을 받는 데 비해서 별로 이제 타격은 없는 거죠. 배상 책임이 작다 보니까 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계속 지속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의 준법 경영이라든가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면적으로 바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테면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일테면은 이게 뭐 소구표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라든지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농민들이 소송을 한 10년 이상 한 게 있습니다. 네. 농민들에게 비료값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 이름난 유명한 비료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료 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비료값을 올려서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료회사들은 큰 이득을 얻었지만은 10여 년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소멸시효도 지나가 버리고 배상액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아까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기 얘기했는데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만 봉이냐 이런 비판도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체 소송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소비자 단체 소송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기존에는 이 단체 소송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한 10년 배상이 이상. 제대로 되느냐 거의 이런 안 것이 된 문제이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는 단체 소송제를 하면은 이 승소를 하더라도 그 기업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집단 소송제는 피해 구제와 관련된 배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배상제가 훨씬 강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중견기업들까지 다 이것이 들어갔을 때는 좀 기업의 타격이 크다. 실제로 많은 차지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보면 그 사내에 법무팀 자체가 꾸려지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또 우리가 왜 블랙 컨슈머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악성 그 소송을 하는 소비자들도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소송 가서 승소를 못할 게 뻔하죠.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냥 합의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블랙 컨슈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제도 설계를 하고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신다 합니다. 이런 지금 얘기세요. 그 예. 비료회사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그 13개 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지금 1심에서 나왔었고 네. 부당이득이 1조 6천억 원이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하네요. 근데 농민들이 받게 될 배상액이 무려 17,000명 대상으로 50억 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집단소송제 얘기를 나오면서 자꾸 이 사례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농민들 전체가 피해를 본 거라고 사실은 봐야겠죠. 그렇죠. 비료 뭐 이런 값이니까. 그런데 소송에 참여한 농민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단소송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해드린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 우리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렇죠. 몇 년 동안 조사를 해도 지금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구제안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데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업이 아예 초기 단계부터 제발 조심해라. 돈벌 목적만 생각하지 말아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도 우리가 벌금 조금 내면 돈 버는 이익이 더 크다. 이런 문화가 좀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그럼 기업도 소비자에게 이런 정도의 배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으니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예방적 네.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뉴스픽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